안녕하세요. BGN CEO 류낙형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그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할 때 또는 이제 신탁을 할 당시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한다라는 게 뭐 오늘 그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될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드리는 강의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명의신탁 주식에 관련된 모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은 따로 더 그 명의신탁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분명히 더 드려야 될 기회가 있을 거고 다른 동영상에서 보신 적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잘 말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그래야 3년 후, 5년 후에 이제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결과를 낼 수 있겠죠. 보시면 주의점 수탁자가 명의 수탁자가 명의 신탁을 확인하는 확인서 작성을 하도록 한다. 예, 당연히 이제 설립할 당시에 옛날이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그 당시에 명의신탁 사실을 명확하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갖고 있지 않죠. 입증되지 않는 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수탁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소송을 갈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증빙이 당연히 부족하고 수탁자에게 시가대로 주식대금을 청산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음. 자,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 약정서를 처음에 명의신탁할 당시에 작성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현재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경우로서 명의신탁 당시 약정서가 없는 경우라면 대부분이겠죠. 반드시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좋을 때겠죠. 명의수탁자와 신탁자가 수탁자가 인정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받은 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약정서를 그러면 신탁 당시에는 없지만 내가 명의신탁 받은 게 맞아라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뭐라도 만들어 놔야 되니까 나중에 하다못해 수탁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주장을 못하게 또는 수탁자의 상속인이 주장을 못하게 그런 부분들을 일단 다 차단을 시켜 놔야 되겠죠. 당사자들은 사실은 뭐 좋은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음 때에서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사망이나 이런 경우 또 회사가 나쁘면 뭐 별로 뭐 이렇게 큰 좋은 회사가 아니면 상관없지만 회사가 자꾸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점점 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자, 배당은 실시 및 배당금 반환 내역을 남겨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뭐 당연히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수탁자가 수령한 명의 수탁자가 수령을 하겠죠. 배당을 하면 그 배당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한 증빙은 명의 신탁하는 시에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다. 예, 배당은 내가 우리 회사가 했지만 실제로 수탁자 입장에선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신탁자 거고 주식도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준 거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좋은 증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당금 수령하고 수탁자가 그죠? 수탁자가 수령한 배당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금융 증빙이 남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 아까는 아니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비공식적으로 회수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표님들이 세금을 더 내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라도, 일부러라도, 예, 은행으로 우리 신탁자에게 쏴주라는 겁니다. 배당금 수령 받은 것을.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앞으로 계획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명의신탁을 해지해야 되는데, 예, 증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예, 앞으로 우리가 3년 후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배당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얘기입니다. 음, 일부러 남기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근데 명의신탁하는 시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예,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되니까 너무 거액은 하지 말고 예, 적당하게 예, 그냥 진짜 그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정도로 적당한 수준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 우리가 증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빙을 남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의결권 행사 근거를 남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특별결의 요건이 3분의 2 이상 출석, 그 다음에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지. 그죠? 그리고 신탁자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33.4% 이상이면 수탁자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예, 뭐 예를 들면 법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실제로 가능해요. 계산해 보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수탁자는 참여하지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하는 적이 없고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참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일부러 주주총회, 뭐 임시주총을 언제부터 하든 또는 정기주주총회를 하든 예, 그 비율만큼은 빼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되니까. 특별결의가 되니까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만 있어도 예,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되는 거니까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의결권을 행사한 흔적이 없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예, 그 비율만큼은 우리가 주주총회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주주총회 뭐 정기주주총회든 임시주주총회 특히 정기주주총회 같은 경우에 주주총회 의사록 없는 회사들 많잖아요. 자, 이제부터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누구랑? 예, 저희랑. 자, 그 다음에요. 명의신탁 이후 유상증자는 금물이다. 요것도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명의신탁 이후에 유상증자 하지 마라. 예. 주식가치가 상승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명의신탁 이후에 주식가치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이 시점에서, 여기서 명의신탁을 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유상증자하면, 예, 이때 명의신탁했던 그 비율만큼도 똑같이 증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예, 요 시점에서부터 다시 또 요 부분은, 그 부분은, 예,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자 당시에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니까, 예, 특히 성장하는 회사가 그렇겠죠. 주식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그래서 명신탁 이후에 유상증자는 금물이다. 이제 앞으로 하지 마시면 됩니다. 예, 뭐 지금까지 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돼 있는 거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한 증빙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황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권 확인 해소를 진행해라.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으로 환원했어요. 예, 실명 환원 하잖아요. 예, 명의신탁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명 전환을 하긴 했는데 입증이 나중에 보니까 세법세청에서 보니까 뭔 소리야. 응? 무슨 명의신탁을 해지했다라고 해서 신탁자 명의로 다 주주 명부를 다 바꿔놨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보니까 뭔 소리야. 무슨 이게 명의신탁 그 해지에 대한 입증 서류 자체가 없잖아.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예,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예, 요때 다시 그 실명 전환했을 때 그 시점 그때 당시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예. 5천 원짜리 주식이 요 실명 전환 당시
주식평가액이 뭐 어떤 회사는 뭐 10만 원인데도 있고 50만 원인데도 있고 100만 원인데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증여세 자체가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증빙을 또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 주주권 확인의 소에서 승소하는 것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절대적인 증빙은 아닙니다. 예, 아니지만 예,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명의신탁 실명으로 환원하면서 그 시점에, 그 무렵에 또 그 전에 이런 주주권 확인해소를 다 미리미리 다 증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주권 확인해소를 진행해서 추가 증빙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보고, 명의신탁을 해지했는데 너네 뭔 그 근거로 한 거야? 했을 때 그 입증을 예, 이걸로도 추가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뭐 배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해서 신탁자에게 이렇게 통장으로 쏴준 거 보셨잖아요. 이게 내 돈이 아니니까 쏴준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증빙을 만들어 나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권 확인 해소를 한번 진행을 미리미리 요거 하기 전에 예, 실명으로 환원하기 전에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수탁자의 지분율은 30% 이내로 할 것.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주식평가액이 높은 시기에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저가양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지만 자 저가양수를 이제 주식평가액이 너무 높아서 이거를 그 뭐 예를 들어서 높은 시기에 이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중간에 명의신탁 주식이었는데 주식평가액이 높은 시기에 한 번 더 유상증자를 하다 보니 이거를 그 명의신탁을 폐지한다고 해도 요 시점에 유상증자 할 당시에 주식가액이 너무 높아서 그 증여세가 너무 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예. 그러면 사람들이 저가양수를 생각하겠죠. 아, 이렇게 이거 높은 시기 유상증자에서 이거 증여세 내고 가져오자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저가양수로 그냥 가져올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수탁자의 지분율이 40%여서 수탁자가 지분율이 40%라고 하면 예, 그 수탁자가 그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예, 뭐 친척도 아니라고 해도 지분율이 40%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 신탁자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가양수마저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저가양수도라는 게 비특수관계인일 경우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특수관계인이 아니면 하기가 힘든데 근데 지분율이 40%다 보니까 비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주식평가액이 높은 시기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저가양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수탁자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쵸? 30% 이상인 경우에는 임원인 신탁자, 그러니까 신탁자하고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 수탁자하고 30% 지분을 30% 이상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그죠? 대표님하고 쉽게 얘기하면 주주인 대표님하고 내 친구는 나랑 특수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다라고 하면 특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표랑. 예, 그러면 저가양수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쵸? 저가양수도라는 게 비특수관계인 간에 하는 거 해야지 그 효과적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수탁자 지분은 3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물론 제가 봐도 30% 이상 주시는 분은 뭐 거의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혹시라도 30%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에 대한 관리는 필수다. 여기 보시면 법인 설립이 오래된 경우로서 명의신탁했으나 수탁자 연락되지 않는 경우. 이거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분들 저도 주변의 대표님들 중에 예, 직원이 특히 이제 그런 경우 퇴사하고 나서 뭐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실명헌어는 수탁자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 당연하죠. 그죠? 수탁자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예, 동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약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 합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수탁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도록 관리해야 된다. 예, 그냥 나갔으니까 그만 이거 아니고요. 예, 지속적으로 잘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명의신탁 주식 관련해서 이렇게 그 미리 이제 우리가 명의신탁을 해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5년 후에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작전을 짜야 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 가치를 낮추는 거 중요하죠. 자, 명의신탁을 우리가 해지한다고 해서 해지한다라고 정상적으로 해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설립 당시에 액면가로 인정받아서 증여세, 그 전에 증여세 내고 가산세 내고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간에 이렇게 그 유상증자를 할 당시에 주식 가치가 워낙 높아서 저가양수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가양수도라는 게 싸게 사온다는 건데 싸게 사오기 이전에 주식 평가 자체를 주식 가치 자체가 낮아지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려면 주식 가치를 당연히 낮춰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주식 가치를 하향하는 방법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예, 이익잉여금 그 절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또는 이 경영인정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예, 그 부분에서도 예, 주식 가치를 하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각하셔야 될 게 명의신탁이 됐든 상속이 됐든 증여가 됐든 가업승계가 됐든 뭔가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주식이 이동되는 거잖아요. 주식이 이동되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세금이 뒤따르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신 거죠. 그러려고 한다면 당연히 주식 가치를 낮춰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마이너스 낼 수는 없잖아요. 회사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도 주식 가치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거 있습니다. 예, 그거는, 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뭐, 잘 모르겠지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